안녕하십니까. PNF 상식 패턴이 물리치료과 대학생이 악력과 그래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익현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 부전입니다. 물리치료 업무는 신체 힘을 많이 사용해 괴롭게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손과 손목이 55.6%로 손상 빈도가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 양상은 상지 어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악력 저하로 이어지며 높은 수준의 악력은 근골격 손상을 예방할 위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손의 힘을 위해서는 손의 지지 기능을 하는 어깨, 팔굽, 손목 관절과 어깨, 윗팔과 아랫팔을 움직이는 근육 상태가 좋아하며 이를 위한 대단위 운동으로 PNF가 있습니다. PNF는 협응력을 촉진시켜 운동 단위가 제대로 증가하도록 하는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 구죽 동적 반전 기법은 근력 증가, 협력 증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NF 장점들에 근거하여 선행 연구들은 운동 후 근력과 학력의 증진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력에 대한 효과적인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 PNF 상식 패턴을 적용하여 악력과 팔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의 설계는 정상인 대학생들에게 PNF 상식 패턴과 악력기를 각각 적용하여 악력과 근활성도의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규명하기 위한 무작위 전후 실험 설계입니다. 대상자는 창원시 마산병원부 M대학의 물리치료과를 재학 중인 만 20세에서 30세의 전후의 우세손이 오른손인 건강한 남녀를 20명 편히 추출했고, 실험군은 PNF 상식 패턴군, 대조군은 악력기군을 설정했습니다. 악력 측정 방법입니다. 악력 측정 방법은 다음 사진과 같이 자세를 취하고 측정마다 2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총 3회를 측정했습니다. 근전도 측정은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근전도 부착 위치는 윗팔 세갈래근, 긴 오른쪽 손목근근, 좌쪽 손목 굽힌근에 다음 사진과 같이 부착했습니다. 근전도 측정은 악력계를 잡는 것과 MMT 최대 저항 적용 시 RMS 값을 통해 MVRC 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재 방법입니다.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PNF 상식 패턴 중 D1, D2 플렉션 익스텐션, 엘보 플렉션 익스텐션 패턴을 포함해 총 8가지를 동적 반전 기법과 함께 시행했습니다. 이는 세트당 8개의 패턴을 각각 2회씩 1일 8세트를 진행했고, 세트 간 휴식 시간은 1분을 실시했습니다. 치료사의 저항은 D1 플렉션과 익스텐션 패턴이 왕복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었고, D2 패턴도 동일한 진행 과정에서 진행했습니다. D1과 D2의 엘보 패턴도 앞의 내용과 동일한 진행 과정에서 저항을 주었습니다. 악력기 군의 중재 자세는 앞의 악력계 측정 자세와 같습니다. 중재 방법으로는 오른손으로 악력기를 편하게 잡고 7초를 쥐어서 유지하고 3초 이완하는 것을 한 번으로 25회 6세트, 세트 간 휴식 시간은 2분으로 하였고, 강도는 악력기의 제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적용 기간과 비례하게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표 1을 보면 PNF 상식 패턴군과 악력기군 모두 적용 전후 집단 내 악력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 3, 4, 5를 보면 집단 내 근활성도는 PNF 상식 패턴군에서 세 근육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 6을 보면 PNF 상식 패턴군과 악력기군 모두 적용 전후 집단 간 악력과 근활성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PNF 상식 패턴이 악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편측 상지의 PNF 상식 패턴을 적용했을 때 근활성도의 증가에 효과적이고,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PNF 어깨뼈 및 상식 패턴을 적용한 결과 잡기, 짚기 근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동 접촉에 의해 제공되는 촉각 자극으로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PNF 적용이 악력과 근활성도를 모두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와 실험 기간의 한계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본 연구 결과 PNF 상식 패턴은 악력과 팔의 교란성도 모두에게 증가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에서 야기되는 근골격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2조 발표를 맡게 된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논문 주제는 PNF8 운동에서 어깨관절 압축 기법이 몸통 근 활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원은 김한솔, 권성현, 유혜란, 변규민, 안금희, 정광민, 정민영, 정은경, 함은주. 조장은 이기범, 지도교수는 최정병 교수님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서론으로 시작하여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서론은 선행적 움직임 조절은 신체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서로 연관된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할 때 몸통과 같은 신체 중심부에서 안정화를 제공합니다. 팔은 고유 기능을 가지며 신체 분절에 연관된 작용과 몸통 부분의 선행적 조절을 기반으로 효율적 근동원과 기능을 목표를 이룹니다. PNF의 팔 운동은 조화로운 움직임의 불능들로 인한 팔과 몸통 등 조절은 신체 구조와 기능 수준에서 사용되며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근위관절의 압축은 주위관절의 협력 수축을 촉진할 수 있으며 근위관절 압축과 같은 체중보다 큰 저항이 분절에 제공되면 고역치 수용기들이 주위 근육의 협력 수축을 촉진하게 됩니다. 저희는 PNF8 운동에서 어깨관절에 제공되는 압축 기법이 몸통 근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팔의 움직임과 몸통의 안정 인자로 작용하는 아래 등 세모근과 넓은 등근, 앞 톱니근을 선택하여 치료적 중대 시 팔 기능과 몸통 안정화와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 참가자는 근뼈대개와 신경학적 병변이 없는 건강한 20대 대학생으로 18명의 참가자를 구했고, 측정 도구는 4채널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각 근육의 활성도 중간값으로 선택하였고 총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후세 팔을 오른쪽으로 설정하였고 A와 B 자세로 시행하였는데, A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팔 들어 올리기, B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팔 들어 올릴 때 어깨관절 압축 기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PNF 팔 굽힘, 벌림, 가쪽 돌림 패턴을 사용하였고, 압축 기법은 어깨뼈 움직임, 뒤쪽 올림, 반대 방향인 앞쪽 내림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근 활성도를 알아보고자 아래 등 세모근, 넓은 등근, 앞 톱니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A 조건, 오른쪽 사진은 B 조건으로 실험한 사진입니다. 연구 결과는 표 1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표 2에서는 두 조건 간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세 근육 모두 A 조건과 B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표 3은 팔의 굽힘, 벌림, 가쪽 돌림 시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세 가지 근육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근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 분석 결과 아래 등 세모근과 넓은 등근과 앞 톱니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표 4에선 팔의 굽힘, 벌림, 가쪽 돌림 시 어깨관절 압축 제공 시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조건 내에서 세 가지 근육의 근 활성도를 비교했을 때 각각 근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 분석 결과 아래 등 세모근과 넓은 등근과 앞 톱니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표 5에선 A, B 조건 내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전체 6가지 근육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근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 분석 결과 A, B 조건에서 작용하는 근 활성도는 B 조건에서의 아래 등 세모근이 가장 높은 근 활성도를 보였고, 두 번째로 높은 근 활성도를 보인 근육은 B 조건의 앞 톱니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찰입니다. 세 가지 근육에서 B 조건으로 적용하였을 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아래 등 세모근, 앞 톱니근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 조건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아래 등 세모근, 앞 톱니근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 등 세모근과 앞 톱니근은 서로 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 조건에서 가장 높은 근 활성도를 보인 근육은 아래 등 세모근이며 넓은 등근 AB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B 조건에서 높은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근육을 봤을 때 B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근 활성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압축은 분절주의근의 협력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공간에서 움직일 때 몸의 장축을 통해 제공된 압축력은 고역치 수용기들을 활성화시키고 주위 분절 간의 협력 수축을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상의 치료적 중재 설계에서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극의 입력은 근 활동과 기능적 움직임에 대한 근육 연관 시스템, 신체 분절의 협응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과 3학년 3조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호흡운동 시 호흡근에 부착된 키네시오테이핀이 폐기능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연구하였고, 이지훈 교수님의 지도하에 조언은 강유민, 박수현, 안혜원, 이수진, 이정원, 이중구, 이지우, 이혜영, 최주석, 한준희이고 발표자는 안혜원입니다. 본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곧잘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입니다. 호흡은 공기 중에 탄소를 섭취 후 대사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다시 배출되는 것으로, 들숨의 주요근은 가로막과 바깥갈비 사이근이 있고, 날숨의 보조근으로는 배고등근, 배가로근, 배소빛근, 속갈비 사이근이 작용하여 강제 날숨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측정 지표로는 강제 폐활량 FVC, 1초간 강제 날술량 FEV1과 총 배용량 수준까지 숨을 들이마신 후 1초간 강하게 내쉬는 날숨량의 값 FVC분의 FEVA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폐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 운동은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고, 폐 기능이 약화된 환자의 호흡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일반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호흡 운동만을 적용하였을 때와 호흡 운동과 키네시오테이핀을 동시 적용하였을 때 폐활량과 호흡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창원시에 위치한 M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20명을 편히 추출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디지털 폐기능 측정기를 통해 폐활량을 측정하였고,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된 값의 각 평균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근전도 측정은 배고등근, 배바깥빛근, 배속빛근에 정극을 부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중재 방법은 키네시오테이핑을 사용하여 배고등근, 배바깥빛근, 배속빛근, 가로막 테이핑을 부착했습니다. 호흡운동은 준비운동 5분, 복부 확장 호흡운동 10분, 강제 배고등근 호흡운동 15분, 가로막 호흡운동 15분, 마무리운동 5분을 실시하였고, 총 50분 동안 호흡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근활성도 부분에서는 모든 근육에서 호흡운동 전과 후 키네시오테이핀 부착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폐기능 부분에서도 FVC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시기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 FVC 값이 증가하여 나타났고, FEV1과 FEV1분의 FVC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결과값을 표로 형식화한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 호흡운동군과 키네시오테이핀과 결합된 호흡운동군 모두 복부근 활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폐기능 평가에서는 FVC만이 운동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는 이 측정 값이 평균이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FVC의 유의한 증가로 인한 FEV1분의 FVC의 변화량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호흡운동과 동시에 적용된 키네시오테이핑은 폐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상 성인이었던 반면, 선행 연구는 경직형 뇌종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중재 전후의 즉각적 차이만을 측정한 반면, 선행 연구는 2에서 4주 동안 중재 기간을 가져 측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복부근의 활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연구의 대상이 10대 건강한 성인이라는 점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연구에서 호흡운동은 FVC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키네시오테이핑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 선정 시 10대 젊은 남녀를 중심으로 실험을 하며 대상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운동 전후의 차이만을 분석하여 중재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학습 효과에 의한 폐활량을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호흡운동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키네시오테이핀을 추가적으로 부착하여 실시되었습니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원활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넉다리 디귿 스트레칭 운동이 몸통 굽힘 동안 추세는 것에 굽힘 이완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노수찬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서론입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몸통을 굽히는 동작은 척추의 굽힘, 골반의 앞비율이 목너관절의 굽힘이 동반되어 유발됩니다. 몸통 굽힘 동작에서 허리 부분은 척추 세운근의 편심성 수축, 골반 부분은 큰 골기근 넉다리 디귿의 편심성 수축에 의해 진행됩니다. 굽힘 이완 현상이란 일반적으로 최대 몸통 굽힘의 약 66%에서 75% 구간에서 근활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대 몸통 굽힘 구간에서 근활동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굽힘 이완 현상은 건강한 사람의 척추 세운근에서는 잘 나타나나 요통관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육 이상 및 통증 유무, 증상 개선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도구의 하나로 제시됩니다. 허리 자세, 무릎 위치, 몸통과 엉덩관절 근육의 상대적 길이, 균형, 개별 유연성 등이 굽힘 이완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넉다리 디귿의 유연성, 골반의 앞 기울임 감소 등이 있습니다. 단축된 넉다리 디귿은 몸통 굽힘 시 엉덩관절 움직임을 제한하고 척추 세운근의 과사용을 유발하여 몸통의 굽힘 이완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업 또는 일상생활을 하기 전 스트레칭 및 현신성 운동을 통해 넉다리 디귿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넉다리 디귿이 단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트레칭이 몸통 굽힘 동작 또한 굽힘 이완비와 허리 골반의 움직임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따라서 본 연구는 넉다리 디귿이 단축된 피임자를 대상으로 넉다리 디귿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하여 운동 전후의 몸통 굽힘 동안 척추 세운근의 굽힘 이완비와 허리 골반의 운동 형상적 변화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 골반 운동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운동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입니다. 선제 기준은 능동적 무릎형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운동각이 30도 이상인 자, 허리 통증이 없고 허리 엉덩관절, 무릎 관절에 수술 경력이 없는 자,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자입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단계로 분류하여 앞에 사진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표면 근정도 검사는 표면 근정도 장비로 측정하였으며 전극 부착 부위의 채물을 제거하여 소독용 알코올로 소독하였습니다. 능동적 무릎형 검사는 고니오메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몸통 굽힘 시 골반 경사각 검사는 출력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검사했습니다. 손끝 바닥 간 거리 검사는 자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중재 방법입니다. SRR 운동, 넉다리 디귿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 고정하고 반대쪽 다리 엉덩관절을 90도로 굽힌 무릎을 펴서 최대형을 가능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치료사는 대상자의 무릎 관절을 잡아 엉덩관절을 굽혔을 때 무릎 관절이 굽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아 발목 관절이 중립 위치에 놓이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통증 없이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30초를 유지하고 30초를 1세트로 총 3세트 실시, 각 세트 사이에는 10초간 휴식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능동적 무릎형 검사와 몸통 굽힘 동작 시 골반의 앞 기울임 각도와 손끝 바닥 간 거리 모두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몸통 굽힘 시 척추 세운근의 근활성도 또한 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연구의 표본 크기가 작고 치단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연구에서 몸통 굽힘 동안 허리 굽힘, 골반의 앞 기울임, 엉덩관절 굽힘과 같은 운동 형상학적 자료를 근전도 신호와 동시에 측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의 즉각적 효과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한 장기적인 효과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표본수를 늘리고 스트레칭을 받지 않는 대조군을 추가하여 장기적인 스트레칭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작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허리 골반 리듬을 측정하여 굽힘이완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넉다리 디귿이 단축된 대상자들에게 스트레칭을 제공했을 때 몸통 굽힘 시 굽힘이완비와 허리 골반의 운동 형상학적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굽힘이완비의 증가는 몸통 굽힘 시 굽힘이완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유발되는 척추 세운근의 근활성도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넉다리 디귿의 스트레칭은 척추 세운근의 과도한 근활성 억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굽힘이완비의 측정은 척추 세운근의 기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비반 2조의 발표를 맡은 김차입니다. 지금부터 키네시오 테이핑과 허리 굽대가 20대 성인의 균형 능력 및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요통은 성인들이 흔하게 겪는 질병으로 허리 부위 근력 약화와 손상은 자세 균형을 조절하는 생리적 기전을 방해할 수 있기에 균형 조절 능력의 저하 및 장애를 유발시키며 자세 동료와 체중 지지를 편측으로 하는 자세 비대칭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줄어 요추 점막 각의 감소로 유연성이 떨어지며 균형 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최근 들어 테이핑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보안 대체의학, 자연 대체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테이핑 미법을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키네시오 테이핑은 근육의 향상성 원리를 사용하여 근력 저하, 근육 경련 및 긴장도를 정상화시키며 동적 균형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통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허리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복대는 요통 환자에게 안정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균형 능력과 안정성 증진, 허리 질환과 통증을 감소시키며 특히 아랫배의 내압, 엉치뼈의 긴장도와 엉치 엉덩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 심부 복부 근육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키네시오 테이핑과 허리 복대의 편리함과 효과가 있음에도 건강한 성인들의 몸통 균형 능력과 유연성 증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네시오 테이핑과 복대를 이용하여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균형 능력과 유연성 및 몸통 관절 가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Y 밸런스 검사에서 검사 측 발은 고정된 상태로 반대쪽 발을 앞쪽, 뒤안쪽, 뒤가쪽의 거리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이 세 방향의 거리 수치를 모두 더한 값을 대상자의 다리 길이의 3을 곱한 값으로 나누고 백복합 점수로 채점하였습니다. 다리 길이가 도달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자들의 다리 길이를 위, 앞, 엉덩뼈 가시부터 안쪽 복사뼈까지의 거리로 정의해 점수 계산에 반영하였으며 2회 이상의 연습 후 양쪽 발에 각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기능적 뻗기 검사는 주먹을 쥐고 팔을 정면으로 들어 어깨 관절과 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팔을 뻗으며 2회 측정하여 평가값을 사용했습니다. SRT는 상체를 숙이며 손으로 상자를 최대한 밀어낸 거리를 2회씩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처치 방법입니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테이핑 요법에 따라 근육의 결 방향대로 도착했으며 적용 근육으로 넓은 등근, 척추세움근, 등세모근 아래 성육의 각각 빗근에 도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복대입니다. 바로선 자세에서 착용하였고 각 측정마다 동일한 복대를 사용하였습니다. 통계의 분석 방법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사용하였으며 기술 통계와 카이 제곱 검증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테이핑과 복대근의 Y 밸런스를 실시한 결과 테이핑근과 복대근의 전후 평균 측정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 간에는 테이핑근 Y 밸런스에서 오른쪽 균형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FRT 측정 비교 결과 테이핑근과 복대근의 전후 평균 측정값은 테이핑과 복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두 집단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SRT 측정 비교 결과 테이핑근과 복대근의 전후 평균 측정값은 테이핑, 복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두 집단 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차례입니다. 본 연구는 키네시오 테이핑과 복대를 적용하였을 때 균형 능력과 유연성 및 몸통 관절 가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테이핑과 복대근 모두 유연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테이핑근뿐만 아니라 복대근에서도 허리의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테이핑과 복대 적용이 근육의 피부에 부착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완화시키고 접촉을 통해 근육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큰 범위의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테이핑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관절 가동 범위 증가 및 유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기간이 짧아 흥미가 있었고 적은 표본으로 연구했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며 향후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충분한 연구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반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논문 주제는 필라테스 호흡 운동이 비트니스성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기능장애 허리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허리 통증은 만성 허리 통증으로 진행되며 대다수 비트니성으로 나타납니다. 허리 통증은 지속 기간에 따라 우선과 만성으로 분류되며 통증 지속 기간이 12주를 초과하면 만성 허리 통증으로 정의합니다. 필라테스의 호흡 원리는 허리 안정화 근육들의 동시 수축을 유도하며 최대 들숨과 최대 날숨을 이용하여 가로막과 대가로근, 골반 바닥근을 활성화하는데 필라테스 호흡 운동에 대한 통증 개선과 허리 유연성 증진에 대한 실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비트니성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 필라테스 호흡 운동 후 척추 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과 척추 안정화 운동만 적용한 대조군을 비교하여 필라테스 호흡 운동이 기능장애와 허리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15명씩 무작위로 비정하였고 발효 수집은 4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두 집단은 모두 ODI와 NMST로 중재 전과 후의 기능장애와 허리 유연성을 측정하여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ODI는 자기 길지 설문지로 허리 통증 환자의 통증과 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NMST는 허리의 굽힌 가동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허리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중재 방법으로는 두 집단 모두 척추 안정화 운동을 1일 50분씩 4주 주 2회 실시하였으며 실험군은 척추 안정화 운동 전에 필라테스 호흡 운동을 40분 동안 적용하였습니다. 필라테스 호흡 운동은 대상자가 매트 위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네발 휘기 자세에서 각 10분씩 총 40분 1회 수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들숨 중에 가로막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으로 공기를 코로 최대한 마시고 날숨 시에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바닥근과 배의 근육을 동시에 수축하면서 가슴무리를 조이는 느낌과 함께 입으로 숨을 내뱉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척추 안정화 운동으로는 컬업, 비드버그, 브릿지, 버드도 무릎 굽힌 사이드 플랭크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운동은 3회 50회 실시하였으며 각 운동의 1세트 수행 후에는 휴식을 1분간 취하였습니다. ODI, NMST에 대한 실험 전후 집단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두 집단에서 ODI와 NMST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ODI와 NMST에 대한 중재 전후 차이가 집단 간 비교입니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적 중재 후의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ODI와 NMST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허리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근육의 동시 수축을 통한 배양 압력의 증가는 허리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필라테스 호흡 운동은 몸통의 깊은 근육과 얕은 근육의 조화로운 평균적 수축을 유도하여 배양 압력과 골반 바닥근의 압박을 증가시킵니다. 골반 바닥근이 몸통의 동시 수축을 증가와 안정성이 향상되어 허리 유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실험됩니다. 대조군에서도 중재 전후에 따른 허리의 기능장애와 허리 유연성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척추 안정화 운동이 몸통의 자세 조절에 기여하는 안정근과 깊은 몸통 근육들의 기능을 회복시켜 통증 및 증상이 완화되어 허리 가동 범위의 증진이 허리 유연성에 유의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선임 연구에서 척추 안정화 운동을 비트니성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허리뼈 근절의 가동성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수가 적으면 단위 같은 연령대, 실험 설계상 필라테스 호흡 운동의 효과가 척추 안정화 운동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효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필라테스 호흡 운동의 단일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연구의 결과 두 집단 모두 중재 후 ODI와 NMST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 비교에서 실험군의 기능장애와 허리 유연성이 더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허리 안정화를 담당하는 깊은 근육과 얕은 근육의 동시적인 강화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니성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만의 참여와 더불어 허리 통증으로 중요한 삶의 질 개선과 만성 통증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성발목 불안정성 대상자에게 적용한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
관절 위치 감각과 균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남기용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용 교수님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입니다. 발목 관절은 지형에 적응하는 것과 충격력 흡수를 위해 유연성을 갖추어 견고해야 하며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 관절 중 하나입니다. 발목 관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발목 염좌이며 발목 염좌의 20%에서 40%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됩니다. CAI 대상자들은 고유 수용성 감각과 신경근 조절의 결손으로 균형 능력에 저하를 보이며 이중 관절의 정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관절 위치 감각이 주로 손상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활동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한을 가져옵니다. PNF 기법과 균형 훈련을 강조한 중재 방법이 관절 위치 감각과 정적 균형, 동적 균형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두 중재 간 변화량이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PNF 중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PNF 기법으로만 구성된 중재와 균형 훈련을 CAI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관절 위치 감각과 정적 균형, 동적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M대학교 재학생 중 이 연구에 필요한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대학생 30명을 편입 추출하였으며 CAIT 점수 24점 이하, FAM 총점이 85% 이하는 자이며 발목 수술을 받거나 한 달 이내 발목 관련 중재를 받은 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무작위 배정을 통한 PNF군과 균형훈련군은 중재 전 관절 위치 감각, 정적 균형, Y 밸런스 테스트, PSFS를 측정하였으며 중재 후 재측정하였습니다. 관절 위치 감각은 각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정적 균형은 BT4 장비를 이용하여 20초마다 한 번씩 총 3번의 압력 중심 이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동거리의 평균값을 분석하였습니다. Y 밸런스 테스트는 앞쪽, 뒤안쪽, 뒤가쪽 방향으로 각각 멀리보다 도달한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PSFS는 본 연구에서는 걷기 활동 후 한 발속이 계단 내려가기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PNF-군 중재는 CI와 RS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CI 기법 6세트, 1분 휴식 후 RS 기법을 6세트 적용하였습니다. 한 다리 서기를 적용한 균형훈련군은 한 다리로 서서 버티기, 한 다리로 서서 공주고 받기 각각 3단계를 적용하였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SPSS 24.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0으로 하였습니다. 사피로 위크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정규성이 확인되어 측정 변수들에 대한 검정은 모수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내 중재 전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중재 전후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PNF-군 집단 내 안쪽 번짐, 정적 균형, 동적 균형, PSFS 변화량은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균형 훈련 집단 내 안쪽 번짐, 가쪽 번짐, 동적 균형, PSFS의 변화량은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집단 간 중재 전후의 변화량은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PNF의 CI와 RS 기법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 기법인지 알 수 없었으며 즉시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므로 기간이 짧았으며 중재자가 연속으로 중재를 하는 경우 모든 대상자들에게 운동 강도를 일정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중재자와 측정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추후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PNF-군에서 CAI 대상자들의 정적 균형, 동적 균형, PSFS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안쪽 번짐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균형훈련군에서는 동적 균형, PSFS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안쪽 번짐과 가쪽 번짐 모두 유의하게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비록 어떠한 중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려우나 목적에 따라 각 중재를 적절히 적용하면 CAI를 계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단직은 단축 대상자 스쿼트 운동 시
인솔이 발바닥 앞뒤 압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이유빈, 박건희입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연구의 가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장단찍은 단축자에게 인솔을 적용하여 스쿼트 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인체 중심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입니다. 따라서 장단찍은 단축이 있는 대상자에게 인솔을 적용하여 스쿼트 운동을 하였을 때 장단찍은 단축이 발바닥의 앞뒤 압력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측정도구로는 각도 측정 어플리케이션인 NZS-알파, 압력 분석기 페더스캔, 2cm, 3.5cm 두 개의 높이 인솔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정확한 자세 설명과 함께 약 15분간 훈련 시간을 가지며 진행되었습니다. 기본 측정 자세는 머리 움직임 없이 시선은 전방을 향하도록 하고 양손은 가볍게 가슴 위에 올려두고 몸통을 바르게 세우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발끝 각도는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발가락이 정면에 유지한 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자세, 발 뒤꿈치 끝을 인솔 끝 지점에 고정하였습니다. 엉덩 관절은 20도, 무릎 관절은 45도로 통제하였으며 인솔 높이는 2cm, 3.5cm에서 각각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분당 60비트의 박자의 청각 신호를 주어 15초간 해당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실험 측정 자세는 무작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근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측정 사이엔 2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며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분석 방법으론 2AMX 단어바 테스트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압력 분포 변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앞쪽, 뒤쪽 발바닥 압력 분포 모두 근과 높이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근과 높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인솔 높이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 인솔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쪽, 뒤쪽 발바닥 압력 분포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지시하는 논문은 3가지, 상반되는 결과의 논문은 1가지가 있었는데 이원희의 연구에서 장단찍은 단축 시 앞쪽으로 인체 중심을 이동하는 범위를 제한하여 앞쪽 균형 능력이 감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이유는 본 연구와는 다르게 무릎 관절과 엉덩 관절을 편 상태로 양팔을 엉덩 옆으로 나란히 늘어뜨려 발목 전력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장단찍은에 단축이 있는 경우 뒤꿈치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인솔을 착용하여 발의 앞쪽에 있는 인체 중심을 발목 관절 가까이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쿼트 운동 시 발바닥의 앞뒤 압력 분포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실험군에선 발바닥의 압력 분포가 앞쪽에 위치하였으며 대조군에게서는 뒤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장단찍은 단축이 있는 대상자에게 인솔을 착용하여 스쿼트 운동을 하였을 때 발바닥 압력 분포는 뒤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인솔 높이에 따른 발바닥의 압력 분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뒤쪽으로 이동하였으나 각 인솔 높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발바닥의 압력 변화로 인해 스쿼트 운동 시 발목 관절의 통증이나 근육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체 중심을 본인의 발목 관절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인솔을 착용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들숨 저항 훈련을 하였을 때 보조호흡근의 근 활성도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경준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송선혜 교수님입니다. 목차입니다. 뇌성마비는 뇌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변으로 뇌성마비 중 가장 흔한 형태는 경직형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작용근 대안근의 동시 수축, 근섬유 유형의 변화, 근육의 단면적 감소 등은 근육 약화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생존과 관련된 호흡과 직결됩니다. 호흡하는 동안 호흡은 폐 안팎으로부터 가슴물의 확장과 수축을 유도합니다. 강하고 깊은 호흡은 가로막이 활동과 함께 보조호흡근이 동원됩니다. 보조호흡근입니다. 위등세모근은 머리를 지탱하고 목비근은 가슴물이 확장을 하고 배 바깥비근은 가슴물의 부피를 감소시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아동은 호흡근의 뻣뻣함 또는 근력 저하로 인해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숨 저항 훈련이 있습니다. 들숨 근력과 지구력, 기능적 능력, 호흡곤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보조호흡근은 호흡에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 아동의 보조호흡근과 관련된 중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들숨 저항 훈련을 적용하였을 때 보조호흡근인 위등세모근, 목비근, 배 바깥비근의 근활성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 설계이고 연구 대상자와 선정 기준,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설계도입니다. 중재 도구입니다. 들숨 저항 부하 장치이며 논문을 참고하여 들숨압을 설정했습니다. 모든 대상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전극을 부착시켜 대상자의 위등세모근, 목비근과 배 바깥비근의 최대 수위적 수축의 값을 수집하여 평균값을 추출했습니다. 최대 수위적 수축값을 100%로 하여 각 평가 시 측정된 근육의 활성도를 100분율로 표현했습니다. 부착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각각 실시하며 2회 호흡 횟수로 4전 4후 각각 3회씩 실시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29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된 사피로 윌크 검정을 실시한 결과 바로 누운 자세에서의 배 바깥비근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정지성이 확인됐습니다. 배 바깥비근을 제외한 모든 근육은 대형 T 검정을 시행하였고 정규성이 확인되지 않은 배 바깥비근은 윌콕슨 9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세 근육 모두 유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고찰입니다.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들숨 저항 훈련을 하였을 때 바로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위등세모근, 목비근 모두 근활성도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들숨 시 저항에 대항하여 가로막과 보조호흡근의 활동이 필요했을 것이고 가로막의 약화로 인해 목비근과 위등세모근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세에 따른 활성도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위등세모근에 비해 목비근의 활성도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고 앉은 자세에서는 목비근의 활성도보다 위등세모근의 활성도가 더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 누운 자세보다 앉은 자세에서 자세 조절을 위해 더 많은 근육의 조절을 요구하는데 머리 위의 앞쪽 이동 및 목뼈의 과도 앞부분 등을 보이는 뇌성마비 아동들은 자세 조절을 하기 위해 강한 근육의 긴장 상태를 보임과 동시에 더 큰 근활성도를 보인 결과라고 예상됩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신경근 손상과 더불어 흉곽에 감소된 생체 역학은 심폐기능의 저하에 기여하여 폐 용량을 감소시키게 되며 가슴과 복부 근육의 제한으로 인해 얕고 불규칙한 호흡 패턴을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적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주게 됩니다. 논문에 따르면 폐 기능과 호흡 근력 모두 대운동 분류 체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논문에서 기능적 움직임의 필수적인 요소와 호흡 근육의 강도와 유산소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들숨 저항 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심폐기능과 호흡 근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들숨 저항 훈련을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누운 자세, 앉은 자세에서 모두 위등세모근과 목비근, 배 바깥비근의 근활성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호흡 능력이 향상을 보인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력 트레드밀과 무동력 트레드를 이용한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훈련 시 하지근의 성도 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D1조 발표자 윤성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 및 보행훈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외인 지상에서 사용되지만 날씨, 환경, 온도 등 다양한 요소들의 제한으로 인해 실내 트레드밀을 사용한 유산소 운동이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레드밀 훈련은 하체를 비롯한 신체의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며 피험자의 숙련 요구되지 않고 달리는 도중 회전 속도를 변경하여 운동 부하를 조절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반복 측정 시 동일한 양의 부하를 갈 수 있습니다. 트레드밀 중 동력 트레드밀은 움직이는 표면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보폭을 유도하고 보행 훈련 시 역동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며 무동력 트레드밀의 경우 벨트를 스스로 밀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하지 근력이 필요할 이유로 동력 트레드밀의 장점과 더불어 하지 근력 강화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 목표 심박수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개인별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처방으로 효율적이며 유용하다고 보고되었지만 심박수와 관련하여 동력 트레이드밀과 무동력 트레이드밀의 하지 그날성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의 목적과 심폐기능 강화를 위한 운동 강도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수준의 중등도 강도의 목표 심박수를 5분간 유지하며 동력 트레드밀과 무동력 트레드밀에서의 하지 그날성도를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창원시 마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총 20명의 성인 남녀로 했으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자는 제외했습니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박수 측정은 폴라 H10의 스트랩 정극 부분을 적시고 가슴에 스트랩을 고정한 후 채용자에게 맞도록 조정하여 커넥터를 연결하여 실시하였으며 스마트폰 등 수신 장치에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박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실내에서 심박수 센서를 착용한 후 10분간 대기하면서 안정한 시간을 지속하였고 실험 장소로 이동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진행 동안 설정한 목표 심박수 범위 내를 유지했으며 5분간 평균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를 관찰했습니다. 그날성도 측정은 넙다리 고등근, 넙다리 두갈래근, 앞정강근, 장단지근에 대해 그날성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근육에 대한 MLT를 통해 최대 중첩성 수축을 하는 동안 그날성도를 측정하였고 5초간 측정값을 구한 후 처음과 끝부분의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의 평균 근전도 신호량을 결과 분석에 이용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실험 전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트레이드밀의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정할 수 있도록 걷기와 가벼운 달리기를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걷거나 달리면서 목표 심박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박수 모니터링 장비를 시각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표면 무선 근전도 정극을 랜선 근력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 근수축 시 유도 시 관찰되는 근육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장 중심 정극에 부착한 뒤 목표 심박수를 5분간 유지하며 동력 트레이드밀과 무동력 트레이드밀에서의 달리기를 하였고 근피로도와 지혈성 근육통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력과 무동력 트레이드밀 측정 사이 최소 48시간이라는 간격을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 수준으로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동력 트레이드밀과 무동력 트레이드밀에서의 하지 그날성도 차이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력과 무동력 트레이드밀 심박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지 그날성도 차이는 무동력 트레이드밀 훈련 시 측정한 오른쪽 앞정강근과 장단지근, 왼쪽 넙다리 두갈래근, 앞정강근, 장단지근 근육들의 그날성도가 동력 트레이드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력 트레이드밀과 무동력 트레이드밀을 실시하여 측정한 평균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동일한 강도의 유산소 훈련의 심박수 조건이 잘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근육이 무동력 트레이드밀에서 더 높은 그날성도가 나타났고 특히 오른쪽 앞 정강근, 장단지근, 왼쪽 넙다리 두갈래근, 앞 정강근, 장단지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제한점은 표면 근전도는 근골격계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지만 운동 단위와 표면 전국 사이의 신체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신호가 왜곡되고 신호의 크기가 작으므로 교란에 취약한 단점이 있으며 실험 대상자의 표본이 20명으로 적고 연령대가 20대로 다른 연령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제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본 연구는 유산소 훈련 장비의 특성에 따른 하지 근육의 활성화 차이를 명확히 밝혀냈으며 다양한 연령층과 운동 조건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재활, 트레이닝, 컨디셔닝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 및 유산소 훈련 장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D1조 발표자 윤성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호흡 운동이 20대 여성의 한 다리 스쿼트 동작 시 몸통 이동과 한쪽 넓은 근, 가쪽 넓은 근 활성도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D2조 김채연입니다. 저희 조원은 김동윤, 김태희, 남현영, 이은하, 이지선, 이현화, 조진우, 조한웅, 주영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 교수님은 조현래 교수님입니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할로윈 브레이싱 그리고 키 큰 호흡 운동이
몸통 이동과 하지역학,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활성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40명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할로윈 브레이싱, 깊은 호흡, 그리고 대조군으로 나누어 주 3회 40분씩 3주간 실험했으며 몸통, 엉덩이, 무릎의 이동과 안쪽 넓은 근, 가쪽 넓은 근 활성 비율을 측정하여 전후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룹에서 운동 전후 몸통, 엉덩이, 무릎의 움직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3주간의 실험 후에 모든 그룹에서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활성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더 다양한 인구와 더 큰 표본 크기로 연구를 확대하는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바입니다. 허리 건강과 무릎 인대 손상의 예방에 있어서 몸통의 안정성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몸통의 안정성을 구현하고 이로 인해 사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브레이싱과 할로잉 호흡법이 있습니다. 브레이싱과 할로잉 호흡법은 위와 같습니다. 가로막의 기능 이상은 척추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성요통 환자의 경우 가로막의 조절 능력 이상이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한 가로막의 조절은 복부 내압과 근육을 활성화하고 몸통을 안정화시키고 척추 장애나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 다리 스쿼트 동작에 복부 브레이싱과 할로잉 호흡법을 적용하여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움직임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할로잉 호흡이 몸통 이동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하지역학에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할 점은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근력 불균형입니다. 이 두 근육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깊은 호흡 운동이 몸통 이동과 하지역학,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활성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대 건강한 여성들에게 3가지 몸통 안정화 훈련을 적용한 후 한 다리 스쿼트 동작 시 몸통 이동과 하지역학, 안 가쪽 넓은 근의 활성 비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대상자들은 각각 한 다리 스쿼트 시 몸통 이동과 하지역학, 안 가쪽 넓은 근의 근 활성비를 사전 측정하였고 3주간 주 3회 40분씩 할로잉 브레이싱 깊은 호흡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 측정하였습니다. 각 훈련 프로그램은 자세마다 각 10분씩 총 30분 시행하였습니다. 각 자세별 운동 후 쉬는 시간은 약 3분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할로잉 호흡법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브레이싱과 깊은 호흡법 운동 방법입니다. 몸통 이동과 하지역학은 3차원 동작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부착 부위는 위와 같습니다. 근전도 측정은 표면 근전도 장비를 사용하여 안쪽 넓은 근과 가쪽 넓은 근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근전도 전극 위치는 위와 같습니다. 개인의 근력 차이로 인한 자료 분석의 오류 방지를 위하여 최대 수의적 분석성 수축력을 측정하여 정량화하였습니다. MVRC 측정 자세는 각각의 MMT 자세에서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근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2분간 휴식을 취하였으며 측정된 근 활성도 신호는 RMS 값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세 가지 호흡 운동 중 어떤 호흡이 몸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하지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운동 모두 몸통 이동, 하지역학, 근 활성도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험에 사용된 운동 방법이 몸통과 하지 근육의 근 활성도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으며 제한적인 연구 대상과 불충분한 수가 제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흡과 몸통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만 몸통과 하지역학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례는 미흡합니다. 그 결과 모든 운동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D3조 발표를 맡은 유은혜입니다. 논문에 앞서 지도교수를 맡아 논문 작성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신 오영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조의 논문 주제인 엉덩이 걷기가 과체중과 비만 대학생의 비만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만은 과잉 에너지가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된 것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일부 암 등의 비전염성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만은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비전염성 질환들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비만 또한 하나의 질병으로서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비만 중재 방법으로 걷기, 달리기, 자전거, 줄넘기 등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공간의 제약이나 비용의 부담이 있다는 점이 제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비만 치료 중재로서 엉덩이 걷기가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오영택과 박시연의 선행 연구 등에 의하면 엉덩이 걷기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으로서 플랭크처럼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코어 강화 운동 또한 유산소 운동만큼 체지방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엉덩이 걷기가 비만 지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산소 운동인 줄넘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엉덩이 걷기가 과체중 및 비만 대학생의 비만 지표 영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창원시 M대학교에 재학 중인 과체중과 비만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무작위 대조군 전후로 실험 설계되었습니다.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엉덩이 걷기와 줄넘기의 중재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과 후에 체질량 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 전후의 그룹 내에서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허리둘레,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에 대하여 실험 전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허리둘레,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에 대하여 실험 전후를 그룹 간 비교한 결과 그룹 간 비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엉덩이 걷기는 운동 시간이나 장소, 복장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운동이며 아파트와 같은 주거 환경의 층간소음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운동으로 방송 등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엉덩이 걷기가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8주간의 엉덩이 걷기가 과체중과 비만 대학생의 비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 복장의 구애를 받지 않는 비만의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잘 알려진 줄넘기를 대조군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운동 전에 비하여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두 분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번의 연구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 대상자 모두가 20대 성인이라는 점, 식이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개개인의 생활환경 조건에서의 활동량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있고 위와 같이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의 진행 과정을 유선으로 통제한 것은 연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한점 및 통제 방법이 개선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엉덩이 걷기의 일반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체중의 증가로 인해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및 신체의 미적 요소를 위해 체중 감량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엉덩이 걷기는 비만 지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